아니 내가 옛날에 그 전에 다녔던 학원이 중학 학원이었는데 그 영어 선생님들 볼 수 있게끔 유료 사이트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학원이 지금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게 다 일단 없어진 거죠. 근데 저쪽 덱솜은 절대로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문제 출제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절대 안 돼요. 진짜 어디서 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가사의해요. 과학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도 나오고 수능하고 모의고사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제일 고생해. 왜 거의 다 외부 지문이야. 내부 지문은 거의 안 가. 내부 지문을 하게 되면 변별력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백점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를 점수 따오셔야 돼. 그래서 등급을 나누지. 그러니까 수학 평균이 40몇 점이야. 걔네가 수학 못하는 애들은 아니야. 그래서 명색 그 백성인데 선행했고 다 그런 애들인데 수학이 40몇 점이 나오니까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전교 1등이 70몇 점이 나왔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등급난이 좋지. 그리고 성적이 문항서만 25문제잖아. 그러면 하나에 몇 점이야? 4점이지. 걔는 그렇게 안 해. 3.76, 뭐 4.3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틀린 문제 개수는 똑같은데 소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야지 줄을 세울 수 있잖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걔네들 특징. 저기 주관식 없어요. 서술형 없어요. 올 객관식.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적정한 거지. 소송 들어가. 그러니까 서술형 채점할 때 부분 점수 줄 거 아니야. 그럼 난리가. 그럼 이제 막 더 달라고 아니라 막 왜 쟤는 나는 왜 똑같은 답인데 왜 얘 1점 깎았냐, 왜 쟤 2점 깎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난리가 나. 그러면 선생님이 다 대응 못해요. 그러니까 올 객관식, 그 다음에 소점도 다 0.2점 차이로 이렇게. 근데 쭉 쓸 수가 있죠. 틀린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 점수 나오고 뭐 88점 이렇게 안 나와. 뭐 7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점을 나오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특히 중학교 때는 그냥 거의 점수 주다시피 하는데 보통 한 40에서 50% 다 A야. 과목별.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시험 공부 좀 하면 다 A 나와요. 부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등급을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쉬워야죠. 공부 안 하던 놈들도 시험 때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도 점수 안 나와요. 그리고 꼭 어떤 문제 나오냐면 책이 안 나와. 교과서 밖에서 문제 주제예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그 문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수업 100점 맞으려면 100점이 사실 없어. 나도 가르치면서 100점 맞는 애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 100점 맞는 애. 그러니까 정말 5만 가지 문제 다 풀고 5만 가지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준 자료를 마스터해야 돼. 그게 100점이다. 그냥 시중 교재 풀죠? 그리고 한두 문제가 나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주제예요. 절대 100점 안 나. 난 가르치면서 내 기억에도 100점이 몇 명 없었어. 100점. 정말 드물어. 근데 뭐 사회 같은 거는 전교생 200몇 명에서 100몇 명이 10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쉬워서 그렇게 절반 정도가 100점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거야. 그쪽 학교가 특목고가 아니야. 그냥 일반 고등학교야. 일반 고등학교인데 서울대 보내는 순위 따지면 웬만한 저 운정고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수요가 높으니까. 예를 수명여고, 진선여고 이런 데 보면 애들이 특목고, 저 운정고 애들보다 더 잘해요. 뭐 그다음에 어디야, 저기 어디 충청도에 뭐 한일고 이런 데보다 애들이 서울에 더 뛰어나는 거야. 걔네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분당에 있는 분당에 있는 낙생고는
전교수, 그러니까 전국 순위가 12번이에요. 이거 얘 1번 거예요. 근데 걔네가 7등인가 그래. 7등.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사고보다 걔네가 더 작아. 1등. 응? 1등. 뭐 1등 모르겠어. 1등. 뭐 용인에 왔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 고등학교가 여기서 뭐 한다는 자사고보다 저 성적이 더 좋고 레벨이 좋고 대학을 더 잘 가요. 근데 걔네는 낙생고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쥐어짜. 방학이 없어. 네? 방학이 없어. 수업이 엽죽해요. 방학 때다 이렇게 학교 가. 기숙사? 기수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자습을 시켜. 계속. 방학이 이틀인가 3일 정도 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 가서. 그러니까 그 분당 쪽에서 낙생고가 너무 없거든. 그러니까 낙생고가 충분하니까 모든 학교들이 타도 낙생, 우리 낙생처럼 해서 그쪽 분위기가 달라요. 그 새로 그 신설된 뭐 물푸른 고등학교, 뭐 그다음에 대진 고등학교가 그 낙생을 따라잡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을 되게 어렵게 하고 걔네들 거의 방학 없거든요. 거의 방학 없어. 학교에서 그렇게 쥐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낙생고대 다니는 애들은 자기 지네 학교를 감옥이라고 해요. 자기는 교도소 그렇게 막 엄청 멋지게. 그러니까 승리가. 근데 엄마들이 또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줄을 서요. 근데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야. 뺑뺑이야. 뺑뺑이요? 어, 아, 뺑뺑이야. 그쪽 학교에 몰리니까 서로 엄마들이 보내려고. 애들은 안 가려고. 근데 공부를 정말로 잘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거기 가고 싶어하지. 주로 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특목고 집어넣었다. 용인여고 시험 봤다가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근데 뺑뺑이면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어쩌다가 잘못돼서 완전 못하는 애들은 다 들어가는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은 이 아이 지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서 100% 받아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한다는 애들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죠. 뺑뺑이는 신기하지 않아? 뺑뺑인데도 여기 운동보다도 운동은 전국으로 24위인가?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 진짜 달라. 거기는 하나은행이랑 경사고요. 근데 거기 다니는 애들이랑 같이 갔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걔는 천재야. 근데 걔는 자기가 천재라 생각하잖아. 자기는 되게 머리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자기는 되게 쓰레기 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똑똑한데 상대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그렇게 그래서 자기 인생 망했다 생각해요. 자기는 공부 못하고 학교 안 가고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보니까 정말 자기 간에는 망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의대 갔어. 의대 갔어.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 레벨이. 깜짝 놀랐어요. 영재가 영재 진짜. 그쪽 애들이 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서울 대치동하고 또 이쪽 일산 쪽에 난 일산 쪽에서 고등학생들 몇 명 안 만나봤는데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 그러니까 대치동 아이들은 학교 생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부터가 대학 입시야. 그래서 그 동아리 있지. 동아리도 경쟁이 또 보이지. 동아리 들어가려면 경쟁이야. 면접 봐. 떨어지는 거 있어. 왜냐면 그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 동아리가 있잖아. 그 대표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이 2대 3대 1의 경쟁을 해서 들어갔는데 선배들 면접을 해. 그럼 그 전에 면접 준비를 해. 선배들 앞에서 면접. 그리고 막 친한 언니의 누구가 거기 동아리 있다고 부탁했다 막 그러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막 그 동아리 떨어지면 우르르 난리 나. 그럼 이제 다른 밑에 동아리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밀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애들이 학기 초가 되면 동아리 때문에 누구 언니, 누구 형, 막 자꾸 달라. 왜 그러냐면 그게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전공과 연관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가고 엄청나게 치열해. 걔가 무슨 학교인가? 진선이인가? 은광여고 교수야. 걔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 근데 정부에서 대단 4등 못하는 친구야. 근데 1학년 때 이제 들어가서 동아리를 들어가는데 걔가 생명과 탐구 동아리를 들어가기로 했어. 떨어졌잖아. 막 면접 이게 면접 봤는데 뭐 왜 떨어진지 모르지. 그냥 손댄지 안 뽑은 거지. 그래갖고 동안 울고 밥도 못 먹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걔 눈물 먹고서 생명과학이 아니라 그 무슨 화학 탐구 동아리인가 그걸로 이제 간 거야. 그 전에 막 연습했거든. 선배들 앞에서 연습했어. 근데 일산에서 그런 거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벌써 대학에 대한 그 다음에 그것만 전부적으로 짜주는 또 학원이 있어. 그러니까 너 동아리로 들어가. 너 그 다음에 이거 활동해. 그래서 그 학생부 이렇게 관리해주는 컨설팅도 있어. 그래서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탐구활동이라든가 그걸 다 컨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까지 로드맵이 쫙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너 이거 이제 탐구활동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서 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가 있다. 아니면 참가해. 이렇게 다 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 돼서 이게 경쟁을 할 때 보면 이게 갑자기 뒤집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어느 하루아침 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거예요. 하루아침 막. 그러니까 시를 보면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 전부 다 강남 탐구 애들이고 너무 불평등하고 막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들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해도 그쪽 애들이 이겨. 그러니까 저 지필로 수능을 봐도 걔네가 이기고 서류를 해도 걔네가 이기고 뭘 해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플러스 요인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지방에 있는 저번에 저기 언제 청주에서 올라온 애가 있었어. 그때 방학 때 대학 입시가 청주에서 올라온 여학생이 있었어. 전교 한 4등, 5등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걔가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 쭉 가고 학교 내신이야 좋지. 근데 그 안에 그 세부적인 기록을 보니까 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뭘 원하는지, 뭘 볼 건지, 어떤 점을 체크하는지 내가 준비가 전혀 안 되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고 학교 선생님 말면 열심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 공부할 때는 어차피 성적이 다 비슷하잖아. 내신 성적이야. 근데 세부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걔는 그게 없어. 그 한의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한의사를 꿈꿨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 그 차이가 나타난 거지. 왜요? 무서워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 저기 파준 더 심각해요. 파준. 내가 살고 있는 파준 더 심각해. 거기서 몇 년 전에 정규 1등 한 번 만나봤어. 무슨 사람이었죠? 이과 1등을 만나봤어. 근데 정규 1등이래요. 보자마자 내가 이제 대학을 갔어. 대학 갔는데 중앙대학교 갔대. 정규 1등. 근데 걔는 너무너무 만족해. 자기 중앙대학교. 정규 1등이면 스카이로 맛있지. 그 학교 선생님들도 그
잘 몰라. 학교 선생님 우리 큰애 대학 입시 칠 때는 이제 학교가 3달 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내 입장에서 봤어요. 근데 내가 그 전에는 하고 있지만 나도 어쨌든 학부모 입장 아니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이런 소리를 봤더니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부모 보고 저희 애는 제가 입시 지도를 해서 제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우리의 원서 쓰는 것도 제가 다 했거든. 근데 우리 애가 우리의 다닌 학교에서 자기 성적 대비 학교 좋은 거 가는 걸로는 세수가 날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애가 이제 어떤 대학 썼다 보니까 깜짝 놀랐대. 이거 어떻게 붙어? 그래서 그냥 우리 아빠가 쓰라는 데 썼고 준비하고 준비해서 알았어. 가봐. 그 정도로 학교 선생님들이 원서 그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제 대학을 그러니까 대학을 이렇게 지원할 때 뭘 제일 중시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학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합격률을 제일 중요합니다. 합격률. 그러니까 아이의 성적이 있으면 얘가 100%, 한 70, 80% 높은 확률로 붙을 수 있는 대학만 지원해요. 다 하향 지원. 그렇지, 하향. 왜 그러냐면 학교 입장에서 말할 때는 우리 고등학교에 합격률, 재학생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대학 사는 데 대해서 지원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데만 지원해요. 붙을 수 있는 데.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게 되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크를 좀 감내해야 되고 원서 한 장만 쓰냐 아니잖아. 몇 장 쓰잖아. 그런 거를 확률별로 이제 분배를 해야 되거든. 학교는 그냥 다 완전. 그래서 막 아이들이 어떤 애는 난 대학 나 2개 붙었어, 나 3개 붙었어 막 이런다고. 그럼 망한 입시야.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많이 붙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기가 입학금을 내고 진학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가 중요한 거죠. 뭐 3개 붙었다고 해서 3개 합산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제 입시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절대 재수하지 않죠. 그렇지. 알 겁니다. 이제 가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갑니다. 금방. 1년밖에. 네.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내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올 7월달부터 이제 입시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입시 시작하고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이에요. 첫 발을 내는 거죠. 중학교 때 하고 공부는 달라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등급은 나가죠. 우리 반 성적도 올 A가 뭐 몇 명이 아니고 의미 없어요. 학교에서 무조건 줄을 세워야 돼요. 줄 쫙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아이들한테 점수를 퍼주려고 내는 문제 아니라 아이들 점수 안 주려고 문제예요. 거기서 한번 밀려나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애가 이런 애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까지는 올 A 맞고 성적이 탑 클래스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왜 난생 처음 받아본 성적표 30점, 40점이 있고 지금 바닥을 헤매는지 왜 그런 거죠? 그게 진짜 싫어요. 그게 엄마들은 착각한 거죠. 우리 애가 올 A 맞았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 못한 친구 없어요. 중학교 때 공부 못한 친구는 공부 못한 게 아니라 불성실한 거예요. 근데 공부는 재능이에요. 공부는 재능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학부모 상담할 때 보면 이제 내가 대성에서 이제 막 의대, 약대, 한의대 막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제 엄마들에서 우리 애 저기 의대 보내고 싶어요, 약대 보내고 싶어요, 한의대 보내고 싶어요, 저 안 되면 수의대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애를 봤을 때는 전혀 재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물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죠. 그럼 어머님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죠. 공부는 재능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근데 그 재능이 없어도 그 재능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습관, 그걸로 커버가 돼요. 아주 막 영재까지 올라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신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으로 극복합니다. 물론 탑 오브 탑이 되려면 재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 단계까지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본인만의 공부하는 패턴, 습관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능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 이런 요령이 있어요. 요령? 어우씨, 폭 때리려다 혹 붙였어. 막 이런 느낌이지. 근데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 복구하는 데는 2~3배의 시간이 걸려요. 한 번 미끄러지면.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쭉 나가면 좋겠지만 불가능해요. 미끄러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미끄러진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공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거꾸로 물살을 헤쳐나가면서 노를 져서 배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졌는데 배는 쭉쭉 안 나가. 왜? 물을 거슬러 가니까. 근데 이 노를 졌다가 노에서 손을 놓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뒤로 밀렸어도 그 밀려난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쳐야 돼요. 그냥 헉한 순간에 훅 가버려요. 훅 가버려요. 지금 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 화학 미리 선을 해놓고 그걸 내 걸로 완벽히 만든 다음에 영재고반 들어간 거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서 헤딩해서 그냥 들어간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요 화원에서는 사실 농도하고 모래 기능만 이해하면 돼요. 화투 이해는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저기 어떤 학생은 화원에 몰과 몰농도의 개념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겪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것이 일단 화투 이해하는 별로 어려움이 없고 화투를 이해하면 영재고반 가서 화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화원보다 화투가 더 용이해요. 중학교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보자. 자, 상태 변화를 보자. 상태 변화. 자, 물질의 상태 변화인데 요 물질의 상태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요.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운동을 얼마나 활발히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체, 액체, 고체를 구분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운동 에너지가 좀 더 크겠지. 그 다음에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입자들이 불규칙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운동을 해요. 병진, 회전, 진동을 할 것이고 액체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고체는 오른쪽 뭐야? 진동 운동만 매우 약하게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 고체가 액체와 기체와 달리 갖고 있는 특징으로서는 얘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입자의 별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 기체와 액체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담는 용기에 따라서 그 물질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둥컵에 담냐, 네모난 컵에 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물질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로 구분된다면 역시 물질의 상태 변화에도 에너지 출입이 동반되겠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여기 고체가 있고요. 여기 액체가 있고요. 여기 기체가 있으면 물질 상태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 출입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또는 액체에서 기체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쓴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흡열반이겠지. 흡열이고 이것도 흡열이고 이것도 흡열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발열반이 되겠죠. 발열반이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서는 여기다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네이밍을 하는 건데 다 기억하고 있을 거로 믿습니다. 뭐 배운 지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학교 학교 교과전에서도 했고 항상 과학은 A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로 믿고 싶습니다. 자, 고치가 X를 된다? 용해? 뭐 용해를 써도 돼요. 보통 융해를 씁니다. 융해. 그러니까 용해는 설탕을 물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 이게 용해야. 융해 또는 용융이라고 해요. 융해 또는 용융. 자,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요. 네. 액체 기체로 됐다? 기화. 네, 기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고체에서 기체. 승화. 이거 놓치면 뒤에 동의가 있었으면 동의가 또 이제 막 그러네요 뭐 하면서 또 나겠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것도 승화죠? 승화되는 거고 요건 뭐야? 액화. 요거는 음고. 그래서 여기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음고열, 액화열, 승화열, 그 다음에 뭐 기화열, 융해열, 또 용융열 이렇게 부르겠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물질 상태가 변하고 그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발열,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더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온도를 높여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르샤틀의 원리에서 배웠지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무슨 반응이 생긴다? 온도를 높여줬다? 흡열 반응이 생긴단 말이야. 흡열 반응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온도를 낮춰줬다라고 한다면 발열 반응이 잘 진행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페이지. 자, 보면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상태가 바뀌지만 압력에 의해서 상태가 바뀌고 그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얼음을 놓고서 줄을 매달되면 그 철사줄이 얼음을 통과한다는 거. 저번에도 배웠었죠? 압력에 의해서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밑에 보면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가별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이제 나와 있고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그때 이제는 배웠던 건데 자, 상평형 보죠. 상평형. 자, 상평형에서 요 상이라는 말은 이제 상태를 뜻하는 거야. 상태를 뜻하는 거고 평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동적 평형. 그러니까 두 가지 물질 상태가 공존하는 것을 바로 상평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물질 상태, 두 가지 이상의 물질 상태가 같이 공존한다. 이걸 상평형이라고 하고 이 상평의 대표 예로서 뭐냐면 뭐 끓는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상평점이에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 순간인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나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현상이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평점이 되는 거고 어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건데 반대로 고체가 액체도 바뀌어요. 그래서 액체도 존재하고 고체도 존재하고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상평형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상평형점, 물질의 어떤 상태를 결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의 이수를 결정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물질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수가 있어요. 하나는 온도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물질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상평형 그래프라고 해요. 자, 상평 그래프를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좀 선행이 아니라 복습을 다시 해야 돼요. 자, 증기 압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증기 압력. 자,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증발된 기체의 압력. 그러니까 얘는 증발된 기체. 증발된 기체가 있으면 그 증발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된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발된 기체가 많을수록 증기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 자율하고 그 결과 증발된 기체 몰수가 많아질 거고 증기압력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역시 온도와 일반적으로 비례합니다. 여기가 압력이고요. 여기가 온도일 때 어떤 특정한 액체가 있을 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증발된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고 증발된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면서 결과로 그 증발된 기체가 나타낸 압력이 증가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온도 증가에 따라서 그 물질의 증기압력은 서서히 높아지겠지. 그렇죠? 이게 A라는 물질이라고 가져온다면 만약에 B라는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B라는 물질은 또 그 나름대로 고유한 증기압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야.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온도일 때 A라는 물질은 증기압력이 이만큼 형성되고 B라는 물질은 이만큼 형성된다. 증기압력이 좀 더 제각각이라는 이야기는 증발될 때 그 입자소의 인력을 끊고서 올라가는데 그 입자소의 인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 그 입자 간의 인력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잘 증발하는 것도 있고 잘 증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입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지금 A의 증기압력과 B의 증기압력을 비교해보면 당연하게 A의 증기압력과 B의 증기압력을 봤을 때 동일한 온도라고 가정한다면 B의 증기압력이 훨씬 더 크겠지. 그러면 분자의 인력을 한번 비교해본다면 분자의 인력 A와 인력 B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죠. 그렇죠? A가 더 인력이 크기 때문에 잘 증발하지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끓는 점을 비교한다면 A와 B를 비교하면 끓는 점 A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끓는다라고 하는 표현 아마 알 거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기압력이 대결과 같은 일기압에 이르렀을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이 되겠지. 그래서 A의 끓는 점이 여기가 될 것이고 B의 끓는 점이 여기가 될 것이고 A의 끓는 점이 여기가 될 거죠. 그래서 A가 분자의 인력이 강한 것만큼 대기압과 같은 증기압력 형성이 들어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내가 끓는 점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상평형 그래프 한번 보자. 상평형 그래프.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거예요. 그럼 더 나와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자,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가 압력이고.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물질의 상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상평형 그래프예요. 물질 상태가 세 가지란 말이야. 고체적 기체니까 여기서 세 가지 상태를 다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물질의 고체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액체가 될 것이고 여기가 기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들의 집합이지. 점들이 모이게 되면 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요 선을 증기 압력 곡선이라고 부르고 요 선이 바로 요거야. 요것도 역시 증기 압력 곡선이야. 증기 압력 곡선인데 요 증기 압력 곡선 요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 이 그래프 중에서 요거만 따서 그린 것이 바로 요거야. 그럼 여기 증기 압력 곡선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그 순간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들은 바로 끓는 점이 되겠죠. 끓는 점이고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그 순간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의 경계에 선을 구성하는 이 선부를 우리는 융해곡선이라고 해요. 융해곡선이라고 하고 융해곡선 또한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점들이 모여서 형성된 선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점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녹는 점이겠죠.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겠지. 그럼 이 점은, 이 선은 승화곡선입니다. 승화곡선이고 이 승화곡선은 승화점들의 집합체겠죠. 승화점은 고체와 기체가 공존할 것이고, 이 점은요,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같이 모여있단 말이야. 이 점은 삼중점이잖아. 삼중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어떤 특정한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물질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이 선은 똑같지 않아. 다 달라. 근데 대략적인 선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물과 그 이외의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먼저 물의 상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물의 상표 그래프고, 그 다음에 여기 3주점 있죠? 3주점의 압력이 0.005 기압이야. 거의 진공 상태에서나 우리는 3주점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일반적인 물질의 상표 그래프와 달리 얘는 이 융의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입니다. 물만 이래요. 물만. 아무나 똑같고. 그러면 여기 3중점의 압력이 0.005 기압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승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체가 기체로 이렇게 승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야? 0.005 기압 이하에서만 승화 현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 진공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1기압이니까 3중점의 압력보다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1기압이 여기 있을 것이고, 우리가 1기압 상태에서 물을 만난다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를 다 만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1기압을 쭉 따라가 보면 여기가 농점이 되는 거예요. 뭐 어느 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느 점이고요. 여기가 끓는 점이 되겠지. 여기가 100도씨를 보고 0도씨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융의 곡선이 마이너스 기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갖고 가도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압력 변화에 따라서 녹는 점, 그러니까 어느 점 또 녹는 점이 바뀌어요. 끓는 점도 바뀌고요. 압력이 높아지거나 압력이 낮아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 보자. 먼저 압력이 높아졌을 때, 자, 압력 높였다 치자. 압력 높였어요. 자, 압력 높였어. 높이게 되면 어느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압력 높였어. 그럼 어느 점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만도 이제 분석해봐야겠단 말이야. 어느 점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얼기 쉽다, 얼기 어렵다. 혹시 얼기 어렵다. 영어 쓸게요. to be B 안 써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끓기 어렵다. 압력을 높게 되면 끓기 어렵고 얼기 어렵다. 그렇죠? 그럼 얼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녹기 쉽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느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녹기 쉽고 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이 있을 때 이 얼음에 압력을 가게 되면 얼음이 어떻게 되면 쉽게 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압력을 낮춰보자.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 어느 점이 어떻게 될까? 압력 낮췄어. 압력
3으로 낮췄어. 어느 점? 높아지고 올림 포인트 낮아지고 높아지고 올림 포인트 낮아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점이 높아졌다. 반대겠죠? 또 영어 써야 되네. 괜히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된다면 이 압력이 높아졌을 때 어느 점이 낮아졌어요. 이걸 생활 속에서 경험한다면 뭐가 있을까? 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점이 높아져서 얼기 쉽고 녹기 어려워요. 이건 만년사. 이해되니? 이해되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이렇게 끓는 점이 변하는 것은 압력이 높아지고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끓기 어려워요. 이거 압력밥솥. 압력밥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져서 올림 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쉽게 끓어요. 이거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할 때, 높은 산에서 밥을 할 때 밥이 설익는 거.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상품. 압력. 이산화탄소의 상품 그래프는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고체, 액체, 기체가 되고요.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의 상편 그래프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얘는 융해 곡선이 플러스 기를 갖고 있습니다. 융해 곡선이 플러스 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평형 그래프, 삼중점. 요 삼중점의 압력이 약 5.11기압이야.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삼중점의 압력이 5.1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이 삼중점의 압력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 상태에서는 온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얘는 고체가 기체가 또 고체로 다이렉트하는 승화성을 갖는 물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액체를 만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압력이 5기압 이상이 돼야만 이산화탄소 액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압력이 이상이 돼야지 뭐 액체를 만들 수 있겠지. 5.12기압 이하에서는 CO2 액체를 만날 수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지금 이 정도의 얼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압력을 높이게 되면 얘는 액체로 돼요. 근데 얘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녹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스케이트를 드라이아이스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페이지 82페이지 나왔어요. 80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서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자, 1번, 2번, 3번.
풀었네? 4번까지 다 풀었죠? 자, 1번에는 1번의 고체, 2번 기체, 3번 액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액화, 3번은 1번은 AT, 2번은 BT, 3번은 CT.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풉니다. 음축 속도가 뭐예요? 어디요? 5번에 6번. 아, 증발의 반대말. 그러니까 응결. 나가 지금 상평점이잖아. 평이라는 게 뭐야? 물질의 상태 변화의 속도 같다는 얘기지. 이제 볼수 있거나 안 보여요? 펴봐요.
끄는 점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반응과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화평점이죠. 동적 평점이. 그러니까 증발 속도와 응급 속도가 같겠죠. 자, 그럼 보자. 4번에 구두 5번에는 2, 3, 4번이 X고 나머지 다 O. 무선사가 X요. 2, 3, 4가 X, 나머지 O. 물에서는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큰 게 아니에요. 오는 거요? 5번인데. 근데 A는 물이잖아요. 네. 물은 얼음하고 물하고 보면 물도 얼음. 물이 더 크죠. 그래요? 얼음은 저기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84페이지 봐. 이거 있어요. 84페이지 맨 위에 봐봐.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커요. 얼음이 되면서 이게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뜨죠. 그렇지?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니? 네. 그래서 수업하면 얼마나 터지잖아. 그럼 이제 개뻘쯤 되는 거죠. 또 질문? 1번 A는 B보다 분자의 인력이 크다. 신기한 뭘 분명히 줄까? 삼중점을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중점에서 온도 한번 봐봐. 온도.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그 순간인데, 그 기체가 공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체 만나는 얘기를 해보자. 그럼 우리는 0.01도까지 올려야지 기체를 만날 수가 있고요. B는 마이너스 57도까지 낮췄는데도 기체가 공존해요. 그러면 액체, 기체, 그럼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은 분자의 이력을 끊고서 이제 멀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걸 우리가 여기다 그 생각을 한다면 0.01도까지 온도를 올려야지 기체를 만날 수가 있고요. B는 마이너스 57도에서 벌써 기체를 만날 수 있어요. 온도를 낮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00도부터 시간을 가져왔다면 마이너스 100도에서 쭉 올라와서 0.01까지 올려야지 기체를 만날 수가 있고요. B는 57도가 된 마이너스 57도에 이뤘을 때 비로소 기체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기체를 만나기 위해서 A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야? 분자 인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또?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